이번 대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투표 참여율에는 영향을 줄 수 네. 있겠는데 결과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비호감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전에는 이었나? 호감이었던 대선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심지어 어떤 후보의 도덕성 평가조차도 이제 각자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비호감이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저쪽에서 비호감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합치면 역대급 비호감인 거죠. 네. 그러나 정작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비호감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것은 조금은 달리 해석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투표율의 영향 혹은 모름 모음답심이 늘어나는 이가 연동돼 있다고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정말 다 싫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면 투표율은 확실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네. 양당 후보들은 지금 사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리스크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특검을 하자. 예. 뭐 같이 하겠다. 나 하겠는데 같이 받자. 쌍특검 이런 얘기죠. 공방이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네. 지금 선거가 오늘로 73일 대선이 남았거든요. 특검 수용을 하는 건 당장 이 2달 약간 넘은 남짓한 기간 동안에 특검이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그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양 캠프 모두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수사로 이거를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용하고 이 선거 이후에 한번 봐보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설사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쪽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공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심상정 후보의 침대 축구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도 이거 뭐 특검은 그냥 정치 공방으로 보시는 배포 싸움이죠. 배포 싸움이고 그리고 행여 이제 특검이 됐건 아니면 검찰 수사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가 과연 대선 전에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판결도 최종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나오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을 알고 배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배포를 통해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와 도덕성을 강변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워낙 큰 이슈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나 관심사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을 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로 좀 한정해서 보면요.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157일 한 5달 좀 넘게 남았는데 네.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돼서 여론조사에서 뭐 오차 범위 내에 엎치락뒤치락 그 4년 전에 리턴 매치 성격의 어떤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용석 광주시장이 수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소력을 할 것이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의 경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독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선 석 달이 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대선 결과나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붙어 있죠. 한 달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통령 후광 효과가 가장 큰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때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사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후보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찍은 사진으로 이제 도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긴 쪽
어쨌든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얻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은 다 이제 어떻게든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뭐라도 공을 세우고 후보와 한번 단독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이제 사실 공보물들을 보면 사실 후보는 딴 데 보고 있는데 억지로 자기가 옆에 서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안쓰럽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 선거를 이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이제 30년이 넘으면서 지방자치에서 직업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커나가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안착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 2세대, 3세대 직업정치인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직업정치인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경로를 따라서 성장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광주 전남에서는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입지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당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모두 경선 결과가 곧 실제 당선 여부와 직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광역단체장 선거의 선거 쟁점은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주제가 핵심 의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4년 전에도 이용섭 시장 그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떤 후보가 지역의 미래와 경제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지 살려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방선거에는 교육감도 선출하는데 교육감 선거에는 후보들은 많다고 하는데 네. 후보가 누군지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추석 때 광주 시내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동원해서 그 기발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이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이름을 알리기는 게 쉽지 않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현상은 그 뒤로 추석 뒤에도 학생운동 독립기념일이라든가 수능 때도 그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면서 자기 이름 알리기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감의 경우 장의국 교육감이 3선이기 때문에 다음 내년 교육감 선거에 최대 화두는 이 3선 교육감에 대한 평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3선 교육감, 이 진보 교육감의 정책과 이 12년 동안의 그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후보들이 그걸 계승해 나갈 것인지 혹은 그걸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교육감 선거 구도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약간 천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교조 대 비전교조 이런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가 많냐 적냐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선까지 진출하는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전교조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로운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단일하게 이제 후보가 양강 구도로 정립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정선 후보가 이제 2등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유리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의국 교육감 이제 12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 한편에서는 입시 교육이 학생들을 망친다고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학력이 너무 저하돼 있다. 이제 이런 학부모들의 대립된 심리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후보들을 이제 구별하는 이제 사실 지표가 되죠. 대부분 이제 유권자들은 막판에 가서 이제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쪽인지 나의 성향에 맞는지를 이제 판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결국 그 본선에 후보 등록을 하는 데는 결국 이제 총알 싸움이 있겠고, 냉정하게 그 부분 때문에도 사전에
단일화 협상이 굉장히 좀 이제 지루하게 또는 요란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조직적인 기반이 있고 또는 뭐 재정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걸 텐데 그것에 의해서 구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자천 타천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지만 시간이 가면 압축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예. 네. 끝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건 지켜보자, 관전 포인트로 이걸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두 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김천호 기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선에 묻혀서 그 대선 결과에 연동해가지고 지방 일꾼을 뽑아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저는 이런 한번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광주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현재의 기조대로 가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뭔가 쇄신이 필요한지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과 정책을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시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봐서 그런 그 선택을 판단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광주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게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지역의 부동산 정책을 짜고 각종 건축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건 또 단체장이잖아요. 어떤 후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 지역의 도시 계획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나에게 혹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전 포인트보다는 제안에 가까워 보이고요. 교수님께서는 요즘 이제 출생률이 낮아져서 이제 전국 나라 전체가 이제 걱정인데 특히 이제 전남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광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결코 이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이제 결국 이제 미래가 있는 마을인 것처럼 점점점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진출하고 진입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집단이든 결국 이제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방자치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뛰어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남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광주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기초의회의 연령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기초광역의회에 뛰어드는 이제 지방자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신규 진입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무조건 뭐 무슨 구호를 외치듯이 뭐 싹 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어서가 아니라 세대 교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이제 지방 정치 역량이 세대 교체를 계속 하면서 재생산하는 구조를 갖추는지를 가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특히 선거 중심으로 전망해봤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